그래서 우리 1학년 때 문학 파트 시를 배울 때 비유하고 상징을 같이 배우게 돼요. 1학년 과정에서 중요한 비유하고 상징. 자, 한번 정리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비유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말하려는 내용. 자, 얘를 원관념. 이라고 불렀고, 자, 이것을 다른 대상, 바로 도와주는 대상, 자, 다른 대상에다가, 자, 얘가 보조관념. 근데 내가 이 비유할 때 이 보조관념은 내가 말하려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어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어떤다?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비유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걸 다른 데다 빗대려면 얘네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닮은 구석이 있어야 빗댈 수 있다고 했어. 얘네 둘 사이에는 공통점 혹은 유사성, 닮은 구석이 있어야만 빗댈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자, 비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직접 비유하는 지규. 지규는 왜 직접 비유한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빗대고 있다는 말이 눈에 딱 보여. 그래서 지규 같은 경우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신 듯 하면서 빗대고 있다는 말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 같은 내 얼굴. 이 노래 다 알죠? 자,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거는 내 얼굴이야. 이게 원관념이고 내 얼굴을 도와주는 녀석은 누구? 사과.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이라고만 얘기하면 독자들은 얘 얼굴이 어떤지 잘 모르죠. 근데 사과 같아 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 사과라는 시각적 신상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떠올라? 빨갛고 매끈매끈한 사과가 떠올라요. 그러면 내 얼굴, 이 뒤에 가서 알죠? 사과 같은 내 얼굴 뭐야? 예쁘기도 하지요. 그러면 사과와 내 얼굴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쁘다는 거야. 둘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같이 비유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내 얼굴이 얼마나 예쁘다? 피부가 매끈매끈, 볼이 붉으스름. 자, 굉장히 젊은, 우리 보통 얼굴이 빨갛다, 홍안이라고 해요. 이 젊은이의 얼굴 혹은 어린이의 얼굴을 붉은 볼로 나타냅니다. 보통 보면 애기들은 볼이 막 빨갛고 예쁘잖아. 근데 어른들은 어때? 얼굴이 붉고족족 예쁘지 않으니까 막 볼터치 같은 거 막 화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과 같은 내 얼굴 어떻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떠오르게 만들어준다. 비유를 쓰면 그러니까 뭐가 좋게? 그 내가 나타내려는 원관념이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돼요. 뿐만 아니라 좀 독특한 비유를 사용하면 새롭다, 참신한데? 재밌는데? 라는 기분도 같이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지규 말고도 많이 쓰이는 것은 은근히 빗대는 은유라는 애도 있었죠. 은유는 왜 은근히 빗댄다고 했니? 암시적으로 은근히라고 얘기할 건데 지규처럼 빗대고 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은유는 A는 B다. A는 B. 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얘는 반대로 A가 원관념, B가 보조관념. 예를 들면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성탄제라는 시에 있었죠? 자, 그럼 우리 얘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고 했는데 나가 원관념, 어린 짐승이 보조관념. 자, 나와 어린 짐승 사이에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나도 어리고 어린 짐승도 어린데 우리 어린 짐승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 막 조그만 병아리, 그리고 고양이인데 막 완전 애기 고양이자 완전 새끼 고양이. 걔네들 어떠니? 툭 건드리기만 해도 죽을 것 같죠? 강아지들도 완전 깐난 강아지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지.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어떤 의미게? 나는 어리고
연약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아마 어린 짐승을 본 적 있으면 굉장히 생생하게 와 닿을 겁니다. 아, 그렇게 연약하구나 라는 거. 그래서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이런 거 은유. 또 의인법도 있죠. 의인. 자, 의인은 뭐예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자, 인격을 부여한다는 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내요. 예를 들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혹은 웃는다든지 운다든지 하는 것들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짐승들은 운다기보단 그건 뭐예요? 소리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처럼 또는 얼굴은 사람만 있고요. 손도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식을 의인이라고 하고, 우리 보통 지규나 은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렇게 비유하니까 어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자, 의인은 어떠냐면 좀 더 친근하게. 사람이 아닌 애 사람 같아서. 자, 그리고 얘네 둘 다 어떤 느낌? 약간은 참신한 느낌도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비유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에요. 자, 비유는 아주 기본이야. 꼭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우리 오늘 나갈 내용 상징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는 상징. 우리 상징은 비유랑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릅니다. 상징은 내가 나타내려는 게 뭐라고 그랬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내가 나타내려는 원관념이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추상적 관념. 이게 원관념입니다. 우리 추상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추상적이라고 하면 우리 추상적인 건 뭐다?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 자, 이걸 추상적이라고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이런 걸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어떤 거? 우리 우정, 사랑, 희망, 평화. 자, 이런 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지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는 없는 것들이지, 이런 걸 추상적 관념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이 추상적 관념을 뭘로 바꿔준다? 구체적인 대상으로 아예 바꿔버릴 거야. 아예 바꿔. 그래서 추상적 관념은 어떻게 돼? 나오질 않아. 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다 바꿔버렸어. 얘를 얘로 그냥 싹 바꿔. 그러니까 추상적 관념은 숨겨놓고 구체적인 대상 하나를 드러냅니다. 얘를 이걸로 그냥 다 바꿔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체적인 대상 안에 나타나는 속성, 혹은 화자의 말투, 혹은 시대적인 상황, 이런 걸 바탕으로 이 숨겨져 있는 원관념을 추론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숨겨져 있는 원관념은 어떻게 한다?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어. 어떻게? 작가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시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겠지? 혹은 이 시의 흐름을 보니까 이 시어는 이런 의미일 거야. 이 시의 시대적 배경상으로 이 시의 시어는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 상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 그 한용운의 시를 많이 상징으로 하는데요. 특히 한용운의 시에서는 님이라는 상징적 시어가 등장합니다. 자,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서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진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 님은, 자, 보조관념이에요. 님은 갔어.
하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어. 그럼 나는 사실 님을 보낼 수가 없어. 보내기 싫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그래서 님 얘를 해석할 때 바로 이 시의 글쓴이는 한용운 시인이에요. 자, 한용운은 시인이고 그리고 독립운동가 일제강점기 때 이고 승려 스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에 화자가 님은 갔는데도 나는 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보낼 수가 없는 사람. 그냥 단순히 시인이라면 이 님은 누굴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자, 독립운동가가 차마 보낼 수 없는 당신은 누굴까? 바로 우리 조국일 거야. 자, 일제강점기, 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나는 보낼 수 없어. 바로 다시 독립을 할 거야. 나라를 되찾을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승려라면, 승려가 간절히 기다리는 님, 뭐 절대자일 수도 있고 부처님, 혹은 시인이 추구하는 진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보조관념에서 다양한 원관념을 뽑아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배울 시는 상징이 사용된 시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상징적 시어들의 의미를 한번 해석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22페이지 시 한번 볼게요. 시 어디 갔죠? 우리가 눈발이라면, 자, 오늘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죠. 어저께 눈 엄청 많이 왔지? 눈싸움 좀 했니? 눈사람 만들었어요? 막 동네마다 요즘에 인터넷 보니까 눈사람 만든 거 막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라 있더라고.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거 눈사람 만드는 틀 알지? 틀 있다. 나는 틀 있다. 이거 요즘에 엄청 핫하다는데? 몰라 뭔지? 몰라. 이게 틀인데 약간 좀 커. 얼음틀 같은 건데 거기 눈 담아가지고 빡 찍어서 딱 띄면 러버덕 같이 생긴 애도 나오고 막 펭귄도 있고. 모르니? 아, 나보다 느리네. 나보다 느려. 이거 요즘 엄청 알아요. 핫하대. 어? 알아? 네. 엄청 이거 인기래. 나도 근데 뭐 내가 있으면 뭐 하겠니. 그래서 그냥 남들 만든 것만 구경하고 했거든. 자, 어제 눈이 많이 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는 시 한번 볼게요. 자, 안도연 시인입니다. 자, 우리 안도연 시인은 현실 참여적인 성격의 시를 많이 썼는데 이 시도 마찬가지야. 현실 참여가 뭘까? 현실의 어떤 문제를 시에다가 담아. 그러니까 시인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시에 그거를 썼어. 그 독자들한테 야, 이런 현실 문제가 있는데 여기 한번 동참해보자. 너희들도 한번 바뀌어봐. 하는 시들이 대체로 현실 참여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도 되게 유명한 시예요. 어려운 시는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시, 꼭 알아야 되는 시. 자, 그럼 우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자, 그럼 우리가 눈발은 아니지. 근데 만약 눈발이라면, 자, 우리 이렇게 나오면 우리 가정하고 있다. 우리 가정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자, 우리가 눈발이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가정함으로써 자, 미래의 무언가를 자, 나타내는 혹은 현실의 어떤 문제를 오히려 나타내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만약 우리가 눈발이라면, 자, 우리라고 했으니까 1인칭의 서술이 나오고 있죠. 나의 복수형이 우리. 자, 나나 우리가 등장하면 시 속에 말하는 이가 직접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나 우리 1인칭이 나왔으니까 화자가 직접 드러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자, 뭐 하자. 허공에서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자, 우리 화자가요. 와라. 좋다. 막 올라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긍정적인 겁니다. 화자가 말하는 걸 따라가야 돼. 화자가 오지 마. 되지 말자, 저리 가 라고 얘기하는 건 부정적인 시야, 나쁜 애야.
그러니까 화자가 뭐래? 우리 진눈깨비 되지 말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진눈깨비는 어떤 존재? 부정적인 존재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부정적인데요. 자, 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일단 우리 시에서 계속 뭐뭐 하자, 뭐뭐자 하면서 운율을 만들 거예요. 말자, 내리자, 대고, 대자. 자, 이렇게 뭐뭐 하자. 자, 뭐뭐 하자 뭐예요? 청유형 문장입니다. 청유형 문장. 자, 우리 청유형이 뭐냐면 우리 뭐뭐 하자 하는 게 청유형이야. 우리 보통 앞으로 문제 풀 때 자, 이 뭐 글의 주제를 청유형으로 써라 하면 뭐뭐 하자. 자, let's 영어로 알죠? 자, 이런 겁니다. 자, 뭐뭐 하자. 자, 청유형이 자, 밑에도 계속 이어지죠?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반복은 운율과 강조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운율 플러스 자,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거 되지 말자는 의지. 자, 그럼 진눈깨비는 부정적 시어니까 세모해놓고 자, 그러면 왜 부정적이라고? 허공에서. 자, 허공이라는 건 뭐예요? 약간 의미가 없는 공간. 하루도 해볼게요. 허공, 의미 없는 공간에서. 자, 쭈빗쭈빗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인데요. 자, 쭈빗쭈빗 흩날린다는 것은 뭔가 머뭇거리기만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곳에서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곳에서 그냥 머뭇거리기만 하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우리 진눈깨비는 눈 중에서 어떠니 눈이랑 비가 막 섞여 내려서 바닥이 질퍽질퍽하게 하고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게 짜증나게 하는 소재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진눈깨비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진눈깨비 수액을 당겨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 자, 그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배려하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귀찮고 불편하고 힘겹게 만드는 존재가 진눈깨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자, 그럼 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니?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자, 세상은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이야. 고달픈 삶이라 할지라도 자, 내가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힘겹고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자, 그러면 사람이 사는 마을 중에서도 어떤 곳? 가장 낮은 곳. 자, 가장 낮은 곳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일까? 높은 곳 아니고 낮은 곳. 자, 높은 곳은 눈이 많이 와도 상관없어요. 낮은 곳에 진눈깨비 내리면 힘들단 말이야. 자, 이 낮은 곳은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낮은 계층, 소외된 계층들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이 살지만 어떤 곳? 가장 낮은 곳. 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말해요.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사람이 있을까? 막 그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뭔가 그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 여기가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에서
뭐가 되지?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그럼 한방눈은 어떤 존재니? 따뜻한 존재. 이렇게 춥게 막 눈이 내릴 때 어떤 존재? 따뜻한 존재. 자, 따뜻한 존재, 따뜻한 한방눈이라고 했으니까 자, 한방눈은 내가 되자라고 얘기하는 거 긍정적인 존재입니다. 자, 한방눈은 다시 말하면 그래서 진눈깨비와 대조가 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고 진눈깨비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한방눈은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위로를 해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 희망과 똑같이 하죠. 희망과 위로를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한 번 더 반복해서 자,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자, 그러면 잠 못 드니 자, 잠 못 드니는 왜 잠을 못 자고 있을까? 바로 현실의 고통 때문에 혹은 현실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서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잠 못 드니 어떤 사람? 바로 현실의 고통으로 현실의 고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 자, 이 사람들에게 뭐를 주겠다? 바로 편지가 되겠다. 자, 그리고 그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자, 그럼 지금 보세요. 눈이 내리고요. 자, 거기에 깊고 붉은 상처. 한방눈과 깊고 붉은 상처는 뭐가 돼요? 시각적으로 대비를 이루게 되고 시각적인 심상이 느껴지자. 자, 그때 깊고 붉은 상처. 자, 깊고 붉은 상처는 어떤 것? 굉장히 현실의 고통을 말합니다. 역시 또 현실의 고통. 자, 바로 잠 못 드니는 고통 때문에 못 자고 있고요. 자, 깊고 붉은 상처는 현실에서 느끼는 아픔 혹은 고통, 절망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얘는 눈하고 시각적으로 대비가 된다고 했고, 자, 뭐가 되자? 3살이 되자. 3살이 되자. 자, 그래서 한방눈, 편지, 3살.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 희망과 위로를 주는 존재고 진눈깨비와 대비되는 소재들이죠. 자, 그럼 우리 이 시에서 화자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 만약 우리가 눈발이라면 자, 눈발 중에서도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쭈빗거리기만 하는 이런 존재는 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자? 바로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존재로 살아가자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려가 볼까요? 아래. 자, 갈래는 자유식 형식이 자유로운 시. 서정시, 감정을 노래한 시. 성격은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현실의 문제에 독자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시를 현실 참여시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래서 현실 참여적인 성격. 자, 상징적 시어 뭐 나와요? 부정적인 의미의 진눈깨비, 긍정적 의미의 한방눈, 편지, 3살. 이런 상징적 시어들이 나오고 있고 의지적, 바로 청유형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런 존재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 줬습니다. 자, 특징 보면 쉬운 시어로 현실 상황과 관련된 주제를 표현하고 있고 청유형 문장, 공동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노력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 동일한 식구, 자, 식구는 시의 구절,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는 식구가 반복되죠. 그리고 말자, 되자 이런 청유형 문장이 반복됐고요. 또 상징적 의미, 대비되는 시어, 긍정적과 부정적 대조되면서 의미를 부각하고 주제를 강조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징적 의미가 대비되는 거 바로 한방눈,
편지, 세살. 얘네들은 위로, 격려, 희망. 진눈깨비 되지 말자 해서 진눈깨비고요. 바람이 여기 왜 들어가 있냐면 우리 아까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다? 바람 불고 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을 도와주는 시어로 바람도 부정적 시어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른쪽 넘어가서 문제, 몇 문제 안 되죠? 네 문제. 여기 빨리 풀어볼게요.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너무 쉬웠죠? 1번. 자연물을 의인화. 우리 아까 방금 배웠는데 의인법은 뭐라고? 사람이 아닌 애를 사람처럼. 근데 여기서는 의인화가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눈발이라면 이런 존재, 저런 존재, 상징적 시어지. 자, 눈발을 사람처럼 나타내주는 표현은 아니에요. 2번. 이 시의 화자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사람? 소외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자는 게 삶의 태도죠. 그럼 몇 번에 있어요? 4번. 자,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신 할아버지의 짐을 들어드립니다. 자, 3번. 기억의 이유, 진눈깨비 되지 말자. 왜 진눈깨비는 되지 말까? 진눈깨비는 이런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존재. 그리고 오히려 도움도 못 주고 더 괴롭게, 춥게 만드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힘겨운 세상에 더 힘들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A와 B. 자, A는 편지, B는 세살. 둘 다 뭐예요?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희망을 주는 존재들이 되겠죠? 답은 5번.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뭐 나갈 거냐면 오늘은 뒤에 소설 동백꽃을 나갈 겁니다. 26쪽을 봐주세요. 자, 다 폈어요? 우리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여러 출판사에 나오는 소설이에요. 우리 동백꽃이 언제 중요하냐면 얘는 소설 속에 말하는 일을 배울 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우리 소설 속에 말하는 일을 서술자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자, 소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시점. 자,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일 때와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위치한 인물일 때 작품 속에 등장하면 자기를 나라고 부르니까 1인칭 시점이라고 했고 밖에 위치하면 자기를 나라고 부를 수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애는 3인칭 시점이라고 했고요. 자, 그때 나가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주인공 시점이라고 했고 나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어요. 3인칭은 자,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보여주는 관찰자 시점이고요. 또 인물의 내면까지 모두 알고 서술하는 전부 할 때 전하고 잘 안 보이니까 밑에 쓸게요. 전부 할 때 전, 알다 할 때 알지자, 전지적 시점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인칭 시점은 다소 주관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걸 내 입장대로 서술하니까 주관적 서술이라고 했고요. 1인칭 주인공 같은 경우는 바로 주인공의 속마음을 알기가 되게 쉬워요. 대신에 나 말고 다른 인물의 속마음은 내가 잘 몰라.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입니다. 1인칭 관찰자도 마찬가지죠. 나의 심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주인공의 심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기만 할 겁니다. 1인칭은 주관적인 서술이 특징이고요. 특히 여기서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는
독자와 주인공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3인칭 관찰자는 객관적인 느낌을 줄 거고, 객관적. 전지적 시점 같은 경우는 독자가 상상할 필요가 없이 작가가 다 서술자가 다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상상을 제한하는 시점이 전지적 시점이다. 자, 그럼 이 동백꽃이라는 소설이 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혹은 중학교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술자가 문학작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서술자는 자기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주제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 서술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 김유정 작가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김유정 작가. 나오면 꼭 알아둬야 돼요. 김유정 작가는 특징이 1930년대를 대표하는 농촌 소설을 쓴 사람이고요. 1930년대 농촌소설. 근데 이 사람은 강원도 춘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춘천에 뭐 닭갈비나 막국수 먹으러 가면 거기 김유정역이라는 역이 있어. 그래서 이 김유정 자체가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유정이 쓴 작품들을 보면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배경으로 하지 못하자. 자기의 삶의 베이스를 바탕으로 하거든. 그래서 김유정의 소설은 강원도인데 산도 있고 뒤에 춘천이 강원도야. 뒤에 산도 있고 하지만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농촌 소설이지만 배경은 강원도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향토적인 어휘나 사투리가 많이 나타나고요. 또 특히 김유정 작품은 조금 재미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되게 웃겨. 우리 웃긴 걸 해학적이라고 합니다. 해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유정 작품이 나왔다 하면 1930년대 일제강점기구나. 하지만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무거운 작품보다는 해학적인, 좀 재밌는 웃음을 유발하는 이런 작품들을 썼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동백꽃 한번 시작해 볼까? 제목에 동백꽃이라는 게 등장했는데요. 우리 동백꽃 본 적 있어요? 동백꽃. 실제로 나는 동백꽃을 본 적 있다? 본 사람이지. 어디서 봤어? 송현이 어디서 봤어? 동백꽃. 저 놀러 갔다가 봤어요. 어디 놀러 갔었어? 뭐 어디 놀러 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어디였더라? 꽃밭 엄청 많고 풍차 있는 그런 데 놀러 갔다가 봤어요. 꽃밭 있고 풍차 있는데? 그러면 아까 누가 봤다 그러지? 현서도 봤다고 그랬나? 그래. 현서는 어디 가서 봤어? 제주도요. 그래, 제주도. 이거 왜 물어봤냐면 남부지방에 있어. 부산 같이 막 부산에 가면 동백섬 있어요. 동백섬. 그리고 남해안가에 가면 동백꽃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겨울 같은 때도. 그리고 제주도에 많아. 이 동백꽃을 왜 어디서 봤냐 물어봤냐. 얘는 남부지방에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꽃이에요. 서울만 해도 보기가 힘들어. 서울만 해도. 근데 우리 아까 이 김유정의 작품은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댔잖아. 강원도는 서울보다 더 춥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동백꽃은 실제 동백꽃이 아니라는 거. 이거 사투리라는 거. 얘는 사투리야. 그럼 여기 나오는 동백꽃은 도대체 무슨 꽃이냐? 얘는 생강나무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생강나무의 꽃. 자, 그래서 노란색의 꽃이 핍니다. 원래 동백꽃은 빨간색 꽃잎에 가운데 노란색 꽃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동백꽃은 실제 동백꽃이 아니고 생강나무의 꽃, 노란색의 색채를 띠고 있다. 보통 동박꽃이라고도 불렀다고도 해요. 사투리니까 동박꽃, 동백꽃 뭐 이렇게 여러 개로 불렀겠지. 자, 우리 보통 노란색의 색채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노란색의 색깔 하면 떠오르는 게 뭐 개나리나 혹은 뿅아리나 약간 작고 귀여운 것들, 뭐 유치원생들도 떠오를 거고 그래서 약간은 순수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노란색의 색채입니다. 이 동백꽃도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란색 순수한 느낌. 그래서 우리 이 소설의 주제가 순수한 사랑이거든. 이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주는 소재가 되겠어요. 얼마나 순수한 사랑인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도 또라고 했으니까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기는 현재. 자, 또 반복적이다. 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오늘도 또 우리 수탈기 막 쪼였다. 내가, 자, 지금 누가 나왔어요? 나가 등장합니다. 나. 자, 바로 1인칭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특히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어.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덕푸드덕하고 달개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는 거 얽혀서 싸우고 있어. 닭싸움을 하고 있어. 점순네 수탈근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탈글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점순이네 수탈기 계속 이기네. 자, 우리 여기서 점순과 자 나의 갈등인데요. 저 점순네 수탉 그리고 자 우리 수탉. 자 보면 점순네 수탉은 덩치가 크고 우리 수탉은 덩치가 작아.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게? 점순과 나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점순이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점순네 집이 더 잘 살고 점순네 집이 좀 더 힘이 있어요. 우리 집은 점순이한테 꼼짝할 수도 없고 나는 점순이한테 소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닭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점순이네 집이 우리 집보다 더 세다.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점순과 나의 어떤 상황이나 혹은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점순네 닭과 우리 닭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자, 헛매질은 그냥 때리는 신용만 해서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 자, 지금 보시면 나는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닭싸움을 시키고 있다는 건 알아. 그런데 왜 그러는지를 몰라. 쟤 왜 그러지? 이해를 못하자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자, 어때? 내 심리는 알지만 점순이의 심리를 몰라. 그래서 점순이의 심리를 잘 모르는데요. 자, 이렇게 어리숙한 나가 서술하다 보니까 웃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순박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점순의 심리를 모른다. 근데 이 나가 보다 보면 눈치가 진짜 없어. 눈치 진짜 없어. 자, 그래서 점순이가 왜 괴롭히는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일단은 여기까지가 발단이에요. 발단이 뭐죠? 인물과 배경 소개가 나오고 사건의 실마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산에 나무하러 갔다 하는 근처에 산이 있는 산골 마을에서 사는 아이고, 자, 그리고 점순이가 등장하죠? 자, 사건의 실마리는 뭐예요? 점순이가 계속 나의 닭을 잡아다가 닭싸움을 시킨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사건의 실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개로 넘어가 볼게요. 전개는 갈등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는
과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과거. 나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첫 번째 과거입니다. 나흘 전. 나흘 전은 4일 전이고요. 사흘 전이 3일 전이에요. 자, 너 집에 네가 없지? 자, 점순이가 갑자기 뭔가를 내밉니다. 자, 원래는 점순이랑 말도 잘 안 하고 내외했었거든. 우리 30년대에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남자랑 여자랑 서로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 이런 걸 내외한다고 해. 자, 근데 점순이가 갑자기 너 집에 네가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그럼 점순이 왜 가져온 거야? 맛있는 감자를 주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야. 자, 그러니까 엄마 몰래 얘 주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고마워 하고 받아 먹어야 되잖아. 그죠? 자, 봄감자가 맛있단다. 자, 근데 이 감자는 뭐다? 점순이가 나에게 관심을 표현한 겁니다. 나에 대한 관심, 호감. 자, 좋아해서 준 거야. 자, 근데 뭐래?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하고 무뚝뚝하게 딱 던져버려.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자, 나 어때? 무뚝뚝하죠? 자, 내가 점순이라면 어떤 기분이야? 자존심 상하지? 자, 자존심 상하고 되게 무안하단 말이야. 자, 먹을 거 줬을 때 거절당하면 젤로 무안하거든? 자,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자, 점순이는 어떻다 지금? 자, 무안하고 자존심이 상한다. 자, 그리고 자,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뚝으로 힝하게 빠르게 달아나는 것이다. 자, 점순이는 지금 무안하다. 자, 그리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나겠죠. 자존심도 상합니다. 근데 나는 그걸 몰라. 자,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너 집에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러니까 내가 거절한 이유가 나오고 있죠. 거절의 이유.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자, 여기서 나와 점순이의 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점순이 처지. 자, 지금 보시면 저희는 마름이고 마름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배제를 얻어서 자, 우리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 단어들인데요. 자, 마름은 뭐라고? 지주, 땅 주인을 대신해서 땅을 관리하는 사람을 마름이라고 부르고 자,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하죠. 자, 소작농이 땅을 얻어 붙일 권리를 얻는 것. 이게 배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제를 누구한테 얻냐면 땅 주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땅을 관리하는 관리인인 마름이 마치 땅 주인인 것처럼 지가 알아서 소작농들에게 배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은 실제 지주를 직접 만나긴 어렵고요. 오히려 직접 만날 수 있는 건 마름. 그래서 마름한테 더 굽실거리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지주보다 마름들의 횡포가 훨씬 더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름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땅 주인이 막 회사 회장님이야. 근데 나는 직접 만날 순 없잖아. 내가 누굴 만날 수 있어? 뭐 인사 관리자 이런 사람.
인사 관리자가 마름인 거야. 마름 눈에 잘못 보이면 잘려요. 그래서 마름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어. 이게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마름이란 단어 나오면 일제강점기. 자, 그러니까 점순네 집에 우리는 꼼짝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자, 17씩이나 된 것들은 점순이와 나의 나이. 자, 얘네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에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자, 왜 붙어 다니지 말래?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내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자, 바로 나아가 자,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혹은 나가 점순이를 멀리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점순이랑 붙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점순이랑 뭘 할 수는 없어. 아시겠죠? 뭐 얘 지금 눈치가 없어서 점순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모르지만 만약 안다고 해도 사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의 처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잠깐 정리 잠깐 해볼게요. 자, 성격이 어떻다고? 해학적이다. 우리 해학적인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음을 유발한다. 근데 나쁜 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순박하고 뭔가 착하고 어리숙하고 이런 데서 웃음을 유발하는 게 해학적이라고 해요. 자, 배경은 1930년대 꽃이 피는 봄입니다. 마름이라는 단어에서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기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시골 마을인데요. 자,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강원도 농촌 마을이고요. 시점은 나가 등장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런데 나가 내 마음은 아는데 점순이 마음을 몰라. 그래서 우리 1인칭 주인공인데, 자, 1인칭 주인공이 어때? 어수룩하고 순박하고 또 눈치가 없어. 자, 이런 애가 서술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 바로 얘네 둘의 사랑이 되게 순수하게, 뭘 모르니까, 다 알고, 아이고, 점순이가 또 나 좋아서 감자 주는구만 하면 어때? 느끼해지죠? 근데 몰라. 왜 그러는지 몰라.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을 준다? 자, 굉장히 순수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서술자의 역할입니다. 얘가 순수한 사랑이라는 주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웃기기도 해요. 웃음을 유발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주제는 시골 남녀의 순박한 사랑 이야기라는 거. 자, 우리 뒷페이지에 더 있거든요. 일단 여기 5번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 그러면 답을 맞춰봅시다. 자,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 자, 나가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1인칭 주인공 시점. 1번이죠. 자, 주인공인 점순이 나에게 들은 이야기 아니죠. 주인공, 점순이도 뭐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에게 들은 이야기 들은 게 아니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 시점이죠. 심리까지 다 서술할 수 있으면 전지적 시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이고요. 주변 인물인 나가 점순이의 말과 행동. 자, 나가 등장하면 1인칭. 근데 나는 주변 인물이래.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서술자가 나와 점순이의 말과 행동.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 있으면 나가 서술해야 되는데 서술자가 따로 있다? 불가능합니다. 얘는 불가능. 그래서 답은 1번. 2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나와 점순이의 성격. 자, 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가 눈치도 없고, 자, 어수룩하고, 순진하고, 순박한데 무뚝뚝하고, 자, 요런 정도로 찾아볼 수 있고요. 점순이는 수줍음 없어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고요.
자, 계산적인 영악 이런 것도 아닌데요. 우리 계산적인 거는 자기 이익 따지는 거. 영악한 거는 좀 아이답지 않게 좀 어른스럽게 머리 굴리는 이런 거 있지. 남을 이용해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영악한 거야. 똑똑한 건데 나쁜 쪽으로 발달해 있는 걸 영악하다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네. 배려심 없고 이기적, 엉뚱하고 발랄 안 됩니다. 2번 정답. 3번. 라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걸. 우리 라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점순이네 집과 우리 집이 어떤 처지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점순이랑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나가 점순이를 멀리하는 이유. 4번. 자,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 바로 뭘로 표현했니? 감자를 줬고. 자,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갈등의 계기가 됐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감자는. 네. 그 지윤이가 나갔는데 대기실이라는데요. 자, 그 다음에 자 갈등하는 소재는 감자. 자, 5번. A에 드러난 점순의 심리. 자, A 뭐라고 그랬죠? A는 A 어디 갔니? 눈에 독을 올리고 자, 어때? 자, 무안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자, 창피하고. 자, 그럼 몇 번이에요? 4번.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너무 무안하고 부끄러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막 그 울타리 뒤에 숨었다가 잠깐 사흘 전 그 다음부터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자 암탉을 패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아버지 욕을 해요. 그래서 울타리 뒤에 숨었다가 쏙 나와서 욕하고 내가 뒤돌아보면 다시 쏙 숨었다가 가려고 그러면 또 쑥 나와서 또 욕하고 굉장히 열받게 해.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닭싸움을 시켜요. 자, 그럼 점순이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일까? 자, 이 괴롭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 1. 자, 바로 복수예요, 복수. 안갚음. 자기의 호의를 거절한 것에 대한 약간 분노.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괴롭힘으로써 계속해서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다. 두 번째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괴롭힙니다. 자, 그런데 나는 또 어떻게 하냐? 자, 점순이가 이렇게 괴롭히니까 점순네 수탉은 아까 덩치도 크다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 수탉이 하도 당하니까 꾀를 생각합니다. 나도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추장물을 먹이면 그 싸움닭이 힘이 막 뻗쳐난다고 해가지고 고추장을 막 먹인 다음에 점순네 수탉과 닭싸움을 붙여봅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딱 뛰어올라서 점순네 수탉을 막 한 번 쪼았어. 그래서 나는 너무 신이 나니까 점순이 들으라고 야구를 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막 신나하고요. 점순이는 오히려 얘가 먼저 닭싸움을 시킨 것에 대해서 약간 씁쓸한 표정이야. 근데 큰 수탉이 한 번 당하고 나서 더 뛰어올라서 막 발톱으로 눈을 막 합의고 막 더 세게 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또 점순이가 나 들으라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막 약 올렸어.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수탉을 잡아다가 아무래도 고추장물을 덜 먹인 것 같아 하고 후회해요. 자, 나 어때? 되게 바보 같죠? 우리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 수탉을 데려다가 자기네 힘센 수탉이랑 자꾸 싸움 붙여서 우리 수탉이 맨날 피 흘리고 골골거려. 그럼 일반적으로 보통은 어떻게 해? 걔한테 가서 너 왜 우리 수탉을 자꾸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얘는 그래 옳았구나. 고추장만 먹이면 되겠다. 그래서 고추장을 막 들이부어요. 결국 고추장을 안 먹으니까 고추장을 담배를 물고 빠는 물부리에 담배 걔를 그 부리에다 딱 박아가지고 거기다 고추장물을 들이붓습니다. 이런 거 고문 알죠? 고문할 때. 고추장물 여기다 들이밀면 거의 죽는 거 알지? 근데 갑자기 얘는 바보같이 들이붓다가 보니까 수탉이 죽는 것처럼 몸이 뻣뻣하게 굳어져. 너무 놀래서 닭장 안에 숨겨놓고 문을 닫았거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이 고추장물 먹인 게 어제 일어난 일. 오늘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자, 절정으로 갑니다. 여기가 다시 현재. 산에 나무하고 내려왔어요. 자, 거지반 집에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호두기 이제 풀피리 소리, 향토적인 느낌이 나죠? 자,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자, 어떤 느낌을 만들어주냐면 얘는요. 자, 약간은 낭만적인 분위기, 서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서정적 분위기, 그리고 화해를 암시합니다. 화해할 거라는 걸 암시해요. 뭐가? 특히 이 동백꽃이요.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 호두기를 불고 있는 것이었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덕푸드덕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피령코 요년이, 자, 이런 비속어도 웃음을 유발합니다. 되게 막 거칠게 싸운다기보단 이런 비속어들이 얘네들이 싸우고 있다는 걸 되게 생생하게 보여주고요. 또 약간의 이런 욕들은 소년의 약간 청소년다운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약간 좀 더 발랄하게 만들어준 역할도 해요. 자, 피령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놓고는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두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탈기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 거의 반죽음 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달기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 어떤 소문?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이 시원시원하게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자 그러면 나도 전에는 뭐 했어? 점순이에 대한 호감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자, 지금은 너무 얄미워 죽겠어. 자, 호감 있었는데 지금은 얄미워.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숫닭을 담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러니까 얘가 그럼 어때? 라고 얘기하니까 점순이가 뭐? 누집 닭인데? 라고 물어보거든. 누구 집 닭? 마름집 닭을 때려 죽였죠? 자, 여기가 절정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마름집 닭을 때려 죽였어요. 자, 그래서 겨울말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어엉하고 울음을 놓았다. 왜? 자, 약간 억울하기도 하지만 또 걱정도 되죠. 쫓겨나나 보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도 돼. 자,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자, 점순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럼 너 이다음부턴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그럼 뭘 안 그럴 테냐? 바로 여기서 안 그럴 테냐는 무슨 의미게? 앞으로 내가 감자 주는 거 거절하지 않을 거지? 내 호의를 거절하지 않을 거지? 요런 의미야. 자, 그런데 나는 점순이가 자기한테 호감 있는 걸 전혀 몰라.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자,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다. 요담부터 또 그래봐라. 또 내 호의를 거절해봐. 내 마음 거절만 해봐. 내 자꾸 못 살게 굴 테니. 그래. 인제는 안 그럴 테야. 자, 근데 뭘 안 그래? 얘는 계속 감정을 거절하지 말란 얘기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 안 해. 자, 혹은 자기네 점순내 닭을 죽이지 말라는 건가? 이런 정도. 점순내 닭을 죽이지 말라. 우리 집 닭 죽이지 마. 라는 걸로 이해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해요. 자,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이렇게 했죠? 자,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니까 자 혼나게 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멋에 떠다 밀렸는지. 자 누가 떠다 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점순이가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자 멋에 떠다 밀렸는지. 근데도 나는 눈치가 없죠. 적극적. 하지만 나는 눈치 없어.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땅이 꺼지는 듯 고만 아찔하였다. 자, 냄새로 나타내줬는데요. 바로 사랑의 설렘, 그 사랑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오는 동백꽃, 노란색 생강나무 꽃이라고 했어요. 우리 생강 다 먹어봤죠? 직접 생강 와자가작 안 먹더라도 생강이 들어간 걸 뭐 잘못 씹었다든지 뭐 이런 적은 있을 거야. 어떠니 굉장히 맵고 씁쓸하면서도 혀가 아린 맛입니다. 꽃에서도 약간 그런 향이 같이 나게 되거든. 그래서 알싸한, 약간 얼얼하면서도 쌉싸름한, 하지만 꽃이니까 향긋한 냄새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바로 이 동백꽃, 노란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순수한 사랑, 순박한 사랑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또 그 향기를 통해서 첫사랑의 느낌. 그러니까 약간 많이 사랑을 해보면 좀 더 잘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첫사랑은 어때? 약간 설레고 풋풋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뭐 맵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뭔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이 첫사랑이니까 이런 첫사랑의 느낌을 바로 나타내주는 게 동백꽃, 생강나무의 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옆에 정리 한번 해볼까? 중요한 건 닭싸움이에요. 여기서 닭싸움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닭싸움은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또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방식, 바로 반어적으로, 그러니까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자, 나에 대한 점순이 애정을 반어적, 반어가 뭐냐면 반대로 표현한다. 그리고 또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해줘요. 왜? 닭싸움 때문에 내가 닭을 때려 죽이면서 화해하게 되죠. 자, 또 동백꽃의 역할.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 자, 나와 점순의 갈등이 해소되고 둘의 풋풋한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노란 동백꽃, 후각적으로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역시 10번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우리 6번부터 봅시다. 자,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작가는 사춘기 소년인 나와 소녀 점순이의 미묘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인칭 시점이었기 때문에 소년의 감정은 직접적으로, 소녀의 감정은 간접적으로 표현했죠. 우리 직접 간접 알지? 직접은 내가 화가 났다. 쟤 얄밉다 라고 직접 말해주는 거고 간접은 점순이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서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거. 자, 주인공의 눈치 없는 모습. 바로 나가 눈치가 진짜 없죠. 점순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자, 이런 것들이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적인 성격. 자,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계층 간의 갈등. 물론 계층 간의 갈등도 있긴 있지만 우리 이 소설에서 계층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건 사랑 얘기니까요. 자, 등장인물의 사투리, 비속어가 생동감, 그리고 씨암탉, 호드기 같은 향토적인 소재. 7번, 이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나는 충동적으로 수탉을 죽였고요. 자, 자기도 모르게 죽여버렸죠? 점수는 나 몰래, 자, 몰래가 아니라 일부러 나 보라고, 나를 화나게 하려고, 나에 대한 복수심, 나에게 관심 끌기 위해서 닭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자, 8번. 자, 인물들의 풋풋한 이것, 사랑이 시작됐다. 뭘로? 바로 동백꽃이죠. 그래서 동백꽃은 풋풋한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자, 서정적, 낭만적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자, 나와 점순이의 갈등 최고조는 절정. 바로 내가 점순의 수탉을 때려 죽이면서. 자, 그러면 몇 번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때려 엎었다, 디귿이죠. 자, 점순이 A 바로 어디 갔어요? A. 첫 번째에서 5번. 아, 그래.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나 왜 이렇게 묻혀서.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자, 왜 그래? 자, 나에 대한 어떤 자, 복수심. 그 안갚음인데 왜 안갚음이야? 자기 감자를 받아주지 않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계속 무뚝뚝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갚음이자 관심 끌기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잘 보이는 건 아니야. 그냥 계속 관심을 끄는 거지. 나를 계속 화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갚음이자 관심을 끄는 반어적인 행동이다. 자, 그럼 우리 이 교재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